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순신학개론 충무공 정신과 리더십 중에 제15강 이순신 회전 신화의 아픈 손가락 장문포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틀이 장문포 회전은 패전인가 승전인가에 대한 강의 내용입니다. 장문포 해전은 1594년 9월 27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이순신의 7차 출전 기간에 치러진 해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장문포 해전, 즉 해전이라고 하지만 장문포 해전은 수륙 합동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장문포 해전은 수륙 합동작전, 즉 상륙작전이 포함된 해전이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94년은 이미 그 전부터 명일광화회담이 지속되면서 지루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여송 명사령관의 후임이었던 유정사령관이 약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5천여 명의 명군을 지휘하면서 실제로 조선 관리가들이나 조선에 대한 이 정치가들한테 상당한 무리한 행동을 했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이원익의 장계 보고에 적나라하게 선조에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1594년의 전황은 첫 번째로는 명일광화회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명나라의 이유송 부대가 명나라로 돌아갔고 결국 조선에는 5천여 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1594년에 기억해야 할 부분은 1593년부터 지속된 흉작으로 인해서 기근이 전 조선에 심화되었고 또 역병이 다시 이야기하면 코비드19 같은 역병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또 영내에 있는 이 수군 또 육군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군량미 확보가 어려웠고 또 군사를 확보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주었던 그런 해가 1594년이고 이것은 이어서 1595년, 96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앙에서는 선조가 이원익 차출 여론을 듣게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권율 당시 도원수의 어떤 미흡한 어떤 전장의 실적 등으로 인해 가지고 평양 감사 이원익을 도원수로 차출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본인이 매우 신뢰했고 실질적으로 대명 관계나 외교, 그 다음에 또 명나라 장수들 간의 어떤 그 외교 활동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이원익을 평양 감사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당시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나중에 장문포 해전이 끝나고 이원익을 조정에 불러서 채찰사로 남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광화기에 주로 왜군은 남방, 해안 근방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전을 회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해안에 나타나서 민간인들, 즉 조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조는 1594년 9월 이 상황에서 변방의 장수들에게 왜군을 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선조가 느끼기에는 이 강화기에 특별한 전투가 없자
많은 변방의 장수들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조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도원수 또 그리고 이순신에게 외근을 치라는 그러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전방에 있는 이 조선의 장수들, 이순신을 비롯한 도원수 그리고 육군들이 합세해서 장문포 해전이 이제 전개되는데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작전은 매우 무리한 작전이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선의 현 당시에 육군이 됐든 수군이 있든 간에 병사들이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끼니를 거릴 정도로 매우 심각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아무튼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해전, 즉 수륙 합동작전이 전개되는데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매우 이 본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매우 익숙한 지도가 되겠는데요. 바로 통영, 한산도, 그 다음에 거제도 일대의 지도입니다. 여기서 이순신은 이 한산도를 출발해서 화도, 그 다음에 지도, 그 다음에 이 유명한 칠천도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과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우선 한산도에서 9월 27일 날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조의 명을 적을 치라는 명을 권율로부터 전해되는 게 9월 22일입니다. 한산도에서 이 조선 수군이 출항을 해서요. 바로 화도라는 데서 여기서 채찰사 윤두수, 그 다음에 곽재우, 김덕령 등의 의병 등을 태우고 또 충청병사 선거의를 탑승시킵니다. 조선 수군에. 당시에 충청병사 선거의는 수사가 아니었고 육군이었어요. 얼마 후에 바로 이제 충청 수사를 맡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충청 병사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군과 수군이 합동을 해서 수륙 합동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서 상륙군을 태운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흉도, 지금은 고개도로 합니다만은 여기를 거쳐서 바로 장문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칠천도 앞에 바로 이 섬이 이제 장문포 외성인데 바로 장문포 외성에 주둔하고 있는 적들을 치는 그런 바로 해전 수륙 합동 작전이 장문포 수륙 합동 작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순신 조선 수군과 이제 여기는 3대 수군 통제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대 수군이 다 출동을 했죠. 그리고 그 출동 이제 한 조선 수군의 전선에는 상륙군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륙군들이. 여기에는 채찰사, 이 본 수륙 합동작전을 총괄하는 윤두수, 채찰사 군하고 그 다음에 김덕령, 그 다음에 곽재우 의병들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집요하게 이제 작전을 하게 됩니다. 이 장문포 외성 여기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큰 소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왜군들은 이 명나라와 일본 간의 강화 협상에 따라서 교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이제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서 별로 교전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군이죠. 합동군은 장문포 회저 이 외성에 있는 이 정박에 있는 선박을 친다든지 교전을 하면서 다시 또 야간에는 이 칠천도 있죠. 이쪽으로 왔다 다시 또 가서 공격을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있어야 싸우죠. 별로 싸우지를 않기 때문에 급기야는 10월 4일 날은 상륙을 시킵니다. 그러나
결국은 또 여기서도 큰 교전이 없어요. 이 과정에서 조선 수군의 이 전선 한 척하고 그다음에 협선 세 척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적선 두 척을 격파하기도 하지만 매우 힘든 그러한 치고박는 그런 이제 함대 결전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외선들은 주로 성에 들어가 있으면서 산발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지루한 이러한 이 작전이 전개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선 수군은 이 되돌아오는데요. 사실 큰 성과는 여기 없었어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조선 수군 4척이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적선 2척을 격파했다는 외에는 커다란 어떤 과거와 같은 승리, 대승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예단 평가는 이 말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산도로 이제 10월 8일 날 복귀를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7천량에서 장문포 해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기동시위, 주로 조선의 어떤 작전은 기동시위를 수군이 하고 또 상륙시위는 각죄우라든지 김덕령 그리고 조선의 관군들이 상륙시위를 한 게 이제 이 작전의 큰 특징이라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들은 강화를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은 것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10월 8일 날 한산도로 복귀를 하면서 작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장문포 수륙 합동 작전에 대한 어떤 특징과 의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순신이 참전했던 다른 해전과는 다르게 채찰사 윤두수 그러니까 총사령관이죠. 그다음에 그 지휘를 받는 원율 도원수, 그다음에 그 지휘를 받는 이순신, 그다음에 이혁기 원균 이 수사하고 당시에 선거에는 수군은 아니었습니다. 충청 병사였고요. 그다음에 의병 곽재우, 김덕령 등이 참전한 매우 많은 인원이 참전을 했고 또 조정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보는 그런 선조의 직접적인 특명을 받고 출전했던 그런 수륙 합동 작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과는 아주 미미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군 피해가 오히려 더 전선수로만 보면 더 컸던 그런 이 아픈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화기에 적이 소극적으로 대하고 그다음에 조선의 병사, 즉 군사들이 먹기까지 힘든, 즉 끼니를 거릴 정도는 매우 힘든 그런 이 기근 상황에서 참전을 했고 또 나중에 제가 별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이 한산도에 있는 조선 수군의 상황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이때 운용 요원이 부족한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미 전문가들 외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또 연구가들 외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제가 공개를 합니다. 장문포 수륙 합동작전을 주도했던 삼도 채찰사 윤두수, 도원수 권율, 통제사 이순신이 징계를 받았다 하면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보통 이 일반적인 책을 읽고 했던 분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선조실록을 정확하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두수 채찰사는 파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권율도 파면을 당해요. 왜냐하면 지휘 책임이 가장 크죠. 즉 이순신이나 수사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권율, 그다음에 채찰사 여기에 지휘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순신도 경징계를 받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이제 구두 경고 수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미한 징계지만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한 기록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본인의 상관들이 파면까지 당하는 엄청난 큰 징계를 당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장문포 해전의 후폭풍이 매우 커요. 매우 큽니다. 그래서 군 수뇌부가 이제 부재 상태에 있죠. 특히 권율, 윤두수, 채찰사 파면. 그래서 군 수뇌부 부재로 인해 가지고 매우 취약한 어떤 상황이 노출로 조정에서 이를 이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양감사 이원역을 차출해서 채찰서로 차출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점점 더 심화되죠. 그래서 결국은 선조실록 1594년 11월 6일이죠. 그러니까 장문포 해전이 끝나고 한 1개월 후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원익 차출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주제를 실패한 작전인가, 성공한 작전인가, 이 무승부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무패 수륙합동 작전이 끝나고 조정에서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 조정 정부는 분명하게 패전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록들은 선조 실록에 수없이 많이 나오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미한 전과, 또 아군 피해 선박이 4척, 그리고 인명 피해도 꽤 컸어요. 왜냐하면 판옥선 한 척에 이 공격을 받아서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에서 정부에서는 수륙합동 작전 성과는 미미하고 실패로 규정을 분명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 주요 참전 지휘관 탄핵, 보직 해임을 이 사헌부가 줄기차게 보고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선조실록에 의하면 1594년 11월 22일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계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헌부 사관원들이 이제 탄핵을 주도적으로 선조에게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선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미직미작 하다가 결국 윤두수 채찰서 보임, 권율 도원수 해임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율 도원수는 이제 바로 한성 판윤으로 갔다가 바로 얼마 안 있어서 호조 판서로 갔다가 그 다음에 1596년 2월 19일 날 제임명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바로 이게 나중에 강의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원익이 채찰서로 가서 전방에 가보니까 혼자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없어요. 동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작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선조에게 장계를 올려서 결국은 1596년 2월 달 다시 권율 도원수가 보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순신도 결국은 이제 불가피하게 구두 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이제 기록에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후속 조치로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사실상 지금 군 지휘체가 거의 무너져 있죠. 즉 채찰사, 총사령관, 도원수, 보직임이 됐어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신도 채찰사를 이원익을 바로 이제 8월 1일 날 1595년입니다. 드디어 이원익을 차출해서 남쪽으로 급파를 하게 됩니다. 그런 현장 수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자, 이 시기는 명일 협상이 굉장히 불투명한 시기고 또 전원이 또 고조돼요. 왜냐하면 명나라와 일본 간의 그 강화 협상이 겨우
지루하고 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외군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갖고 있던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더군다나 이제 군 지휘 체계가 공백기로 문제가 돼서 조정에서도 불가피하게 이제 이런 이 극약 처방을 쓰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선조가 평양 감사로 신임을 했던 이원익을 차출해서 남쪽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원이 이제 신임 사도 채찰사죠. 사도 채찰사. 10월 5일 날 현장에 이제 가서 이건 장무패전 이후에 새로운 군 수뇌부가 이제 형성이 되고 보임이 되고 이제 이원익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1595년 이야기입니다. 장무패전 끝나고 사실 장문포 해전 끝나고 그 해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실제 어떤 장교를 보내는 장교 내용을 보면은 놀라운 그런 사실들이 나옵니다. 한산도 수군 병력이 심각하다. 표현에 하면 다 죽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지금까지 이제 이 장문포해전과 연계해서 그 상황에 대한 전황, 그 다음에 심각한 상황, 역병과 그 다음에 흉작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조선군, 수군 당연하고요. 피해가 컸는지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별도의 한 꼭지로 해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1593년부터 94년, 95년, 96년에 이어지는 장문포해전 이후에 조선군의 심각한 전력 상실, 전력 부재, 거의 뭐 어떤 경우에는 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징집 자체가 거의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은 결국은 정유전환 직전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산도에서 이순신이 출전하지 못한 이후에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1596년 11월 19일이면 이제 이원익은 다시 이제 남쪽으로 갑니다. 정유전환이 일어나기 불과 얼마 전이죠. 그래서 이원익은 이미 10월 5일 날 한번 전방 순찰을 하고 이제 한성으로 올라와서 선조하고 대좌를 하면서 아주 정확한 보고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다죠. 이 조선 수군이 굉장히 지금 취약하고 이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그 다음에 흉작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무너지게 생겼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1596년으로 넘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명일강화가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럼 왜군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또 이원익을 남쪽으로 보내게 되고 이원익이 이순신과 만나서 이제 정유전환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순신 해전을 23전 23승이다. 혹은 26전 26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재작면 박사 같은 경우는 45전 몇 승 몇 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순신 해전 결과를 승률로 셈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저는 우리가 몰랐던 이순신 교재 책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분석을 해놨습니다만은 23전 23승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언제 어떻게 이게 이 세상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23전 23승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26전 26승 그래도 좀 더 진척된 이제 셈법인데요. 아무튼 26전 26승은 또 우리 존경하는 최도한 이 선배님께서 박사께서 또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순신 해전을 몇 전 몇 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표현하기가. 예를 들면은 무엇을 해전으로 보고 무엇을 작전으로 볼 건가. 어떤 경우는 어떤 해전이라면 교전이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승률을 따질 이게 승전이다, 패전이다. 이런 것을 또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바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장문포 회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연구를 하고 어떤 여기는 제가 연구를 한다는 것은 해전을 연구하고 과거의 어떤 기록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어, 분들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해전 자체를 좀 더 연구해서 작전과 교전과 해전과 이것을 정의를 하면서 이순신 이것이 이겼다 졌다를 따지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군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승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패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장문포 해전입니다. 공식적으로 장문포 해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정에서는 이걸 분명한 이 패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은 저 역시 이제 이순신의 후예라는 사람으로서 연구도 하고 많은 이순신의 정신과 교훈을 전 국민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전이라는 말을 얼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이 아픈 손가락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승률로 따진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또 몇 전 몇 승이다 하는 것은 이 세마는 것도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 이제 2차 대전 때 우리 잘 아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됐죠. 나중에 미군 이제 총사령관이었고 연합군 총사령관이었고 그다음에 또 영국의 이 몽고메리 장군이 합세해서 상륙작전,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여기는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모든 작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죠. 어떤 뭐 특수전도 있고 항공전도 있고 그다음에 해군의 어떤 그 포격전도 있고 다양한 이 작전, 해전이 많은 작전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몇 전 몇 승이라고 하고 그냥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렇게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이순신의 해전을 따지는 그런 횟수로 한다면 수없이 많은 전투가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또 우리가 승전이다 패전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얼른 우리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정의나 판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 해전의 신화 중에서 내 아픈 손가락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장문포 합동작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승전이었다, 패전이었다라는 말을 저 역시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조선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패전으로 기록을 했다. 또 여기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무리한 작전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리면 정말 선조가 분에 차서 격분해가지고 적들을 완전히 소탕하라. 그리고 이 강화기에 어떤 전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성급한 마음에 출전을 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과도 미미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이 이순신에 참전했던 이 이순신 총사령관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게 이 작전은 총사령관은 채찰사 윤두수 그다음에 군을 직접 지휘했던 권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어떤 그 책임론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경징계에 불과했던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장문포 합동작전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떤 작전이었냐 이겼냐 졌냐 이렇게 임하기는 곤란하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